한 남자가 한복판에서 멈췄다. 퇴근길의 북적이는 오후 서울역 앞의 회색 거리 위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장대비가 사람들을 재촉하고 있었다. 모두가 우산을 펴고 가속하는 그때 윤도현은 검은색 고급 수트를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에 꽂혀 있었고 그 눈앞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낡은 천막 아래 휠체어에 앉은 한 여인이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고 비에 젖은 얇은 점퍼가 말라붙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사탕 바구니를 앞에 두고 그 옆엔 초등학생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엄마 너무 젖었어. 여기서 다른 데로 가자며 여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윤도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였다. 그가 20년 전 혼자 두고 떠났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소영기였다. 그녀는 한때 찌개 하나를 나눠 먹던 자취방 시절의 동반자였다. 무명 시절을 함께 견뎌내며 삶을 공유했던 여자.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한쪽 다리가 없고 낡은 휠체어에 앉아 비를 맞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도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 혹시 내 아이일까?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빗물은 사람들의 얼굴을 때리듯 떨어졌고 거리엔 혼잡한 소리들이 뒤섞였다. 하지만 윤도현의 세상은 고요해졌다. 그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휠체어의 한쪽 바퀴는 기울어 있었고 바닥엔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무표정한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윤도현 씨. 그 말은 뺨을 후려치는 듯한 울림이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은 막혀 있었다. 소년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가자. 여긴 너무 추워. 그녀는 아이의 어깨에 천을 덮어주고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자리를 떠났다. 바퀴는 삐걱대며 진창 위에 길게 자국을 남겼다. 윤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거리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고 우산들로 가려진 하늘 아래에서 도현은 20년 전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소영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웃었을 뿐이다. 쓴웃음이었다. 그는 승진했고 부자가 되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재벌 2세로 살았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 그는 어떤 고층 빌딩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작아짐을 체험했다. 그녀가 사라진 날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화. 우리 소영이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떠났어. 그땐 이게 최선이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상처뿐인 모습으로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엔 비가 계속 내렸고 벽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 너무도 닮았다. 자기 자신과. 밤은 깊었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윤도현은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안 고급스러운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의 눈은 창밖 어둠 속에 고정돼 있었다. 그 시선은 시간을 거슬러 먼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2002년 서울 외곽의 작은 하숙 골목. 당시 33살의 도연은 대학 3학년 회계학과를 전공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었다. 재벌가 출신이었지만 집안과 의견 충돌로 독립하여 생활비도 스스로 벌며 지내고 있었다. 그가 살던 하숙집 옆방에는 한소영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소영은 시골 전라도 고창에서 상경한 공장 노동자였다. 매일 12시간 이상 바느질 기계 앞에 앉아야 했지만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와의 인연은 하숙집 복도에서 나눈 도시락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정전이 되어 하숙 전체가 암흑 속에 빠졌을 때 그녀는 나무 부채를 흔들며 도연과 함께 앉아 고향 이야기를 했다. 우리 고창은 논밭 사이에 냇물이 흐르고 엄마가 나 어릴 때 그 물에 발 담그며 해주던 노래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의 말에는 그림이 있었다. 비록 서울의 삶은 고되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도연에게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예쁘진 않았다. 그러나 늘 배려했고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도연이 창업계획서를 붙잡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응이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거 엄마가 물려준 건데 도연 씨 필요하면 써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걸로 사줘도 되니까. 그 말에 도연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귀걸이를 팔아 첫 사무실 임대 계약금을 마련했다. 그 시절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진짜로 행복했다. 가끔 도연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녀가 마당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을 뿐이다. 하지만 성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졸업과 함께 그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곧 계약이 이어졌고 투자금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언론에 소개되고 젊은 CEO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던 삶은 그에겐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영은 여전히 그 작은 하숙방에 살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정장과 회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알루미늄 도시락에 김치를 싸다녔다. 그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 어느 날 도연은 말도 없이 며칠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소영은 묵묵히 기다렸고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고 그가 돌아왔을 땐 테이블에 놓인 그릇은 식어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회의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다.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지친 도연은 그녀를 향해 쏟아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그냥 집에 가정부랑 사는 기분이야. 지금의 나는 네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도연이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렸을 때 그녀는 가만히 펜을 들어 서명을 했다. 이젠 네가 떠나야 할 시간인가 보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잔잔하게 웃었을 뿐이다. 그 웃음은 오히려 도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다음날 그는 짐을 싸고 떠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가볍다고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소영의 어머니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영이 아무 소리 없이 짐 싸고 떠났어. 연락도 안 돼. 그래도 잘 살게 그 아이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었잖아. 그 순간 그의 심장은 텅 빈 방처럼 울렸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고단하고 외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닌 확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겪은 시간을 이제라도 들여다보고 싶었다. 서울 남쪽 구로구 재래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그곳엔 늘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한소영. 그녀 곁엔 항상 10살 남짓한 아이 윤지우가 함께 있었다. 소영은 매일 오후 시장 입구 모퉁이의 점포 앞에서 작은 바구니를 펼쳤다. 그 안엔 손수 포장한 막대사탕 문구류, 그리고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지우는 초등학교를 마치면 엄마 곁으로 달려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도왔다. 장사는 형편없었다. 비 오는 날엔 더더욱 팔리지 않았고 겨울엔 손이 얼어 손님과 잔돈을 주고받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항상 밝았다. 엄마, 나중에 돈 모으면 진짜 가게 차리자. 창문 큰 데로. 종이니 점점 데이트.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지우는 뭘 팔고 싶어? 만화책.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인절미도. 둘만의 작은 꿈은 늘 포장마차 안에 한 귀퉁이에 숨겨져 있었다. 그 꿈을 버티게 한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신뢰였다. 어느 늦은 밤 시장은 대부분 문을 닫고 폐지 줍는 사람들만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장마차 아래 바람을 피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모자는 마지막 남은 컵라면을 나눠서 먹고 있었다. 지우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엄마 먼저 먹어. 나 별로 안 배고파. 소영은 젓가락을 들어 한 젓가락을 먹었지만 목이 막혀 물을 먼저 찾았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윤도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소영과 아이를 계속 떠올렸다.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지켜보게 만들었고 그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부채감과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아주 늦었지만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갈망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부탁했다. 구로시장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매일 가서 아이와 여자가 잘 있는지만 보고 와. 모르게. 비서는 묻지 않았다. 도연은 매일 저녁 짧은 보고서를 받았다. 지후 오늘 손님에게 바른말 잘했어요. 소영씨 감기 기운 있는 듯해요. 오늘 장사 일찍 접었어요. 아이 학용품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날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근처에 초등학교 하나 알아봐. 등록은 익명 장학금으로 부모 연락 없이. 비서는 눈을 깜박였지만 곧 알겠다고 했다. 며칠 후 아이 이름으로 서울 봉천초등학교에 특별 장학 입학이 완료되었다. 입학 서류는 포장마차 근처 김밥 할머니 손에 전달되었다. 며칠 뒤 지우는 새로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소영은 입학 통지서를 보고 망연자실했지만 누가 했는지 바로 알 수는 없었다.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그녀는 종이를 꼭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소영은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누군가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희미한 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은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폭우가 지나간 후 길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느려 보였다. 윤도현은 조용히 걸었다. 그가 향한 곳은 구로시장 후미진 골목, 그곳은 어두웠지만 익숙했다. 며칠 전 그는 바로 이곳에서 아이의 눈을 마주쳤고 과거의 자신을 본 듯한 기시감에 휘청거렸다. 포장마차 근처 작은 가게의 뒤편 허름한 철문 옆 낡은 비닐 천막 아래 소영과 지우는 작은 손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도연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결국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찾으셨네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자의 음성 같았다. 나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도연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무릎 위에 잠든 지우의 머리를 조심히 쓰다듬었다. 지우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궁금한 건 그 아이가 네 아들이냐는 거겠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영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불 꺼진 천막 위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아이를 잘못 데려온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게 돼. 그 말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진한 체념과 생의 무게만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지우가 내 아이야. 소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지우는 비 오는 날 버려진 우산처럼 태어난 아이야. 그 우산을 누가 잊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주워들고 버릴 수 없었어. 그 말에 도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우가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다. 엄마, 추워. 소영은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다. 도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소영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늦은 건 맞아. 하지만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니야. 단지 들어오려면 걸어야 해. 뛰지 말고. 도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처음으로 성공도 재산도 과거도 모두 내려놓고 한 사람의 남자로 하나의 아버지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소영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말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서울 한남동의 오래된 주택가 낮은 언덕 위의 작은 원룸에서 한소영은 손에 들린 편지를 천천히 읽고 있었다. 종이 위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다. 지우군의 초등학교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장학 지원자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녀는 종이를 무릎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낮은 겨울 햇살이 휠체어 바퀴를 비추며 반짝였다. 며칠 뒤 지우는 새 교복을 입고 손에 새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다. 비록 브랜드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겐 그것이 왕관처럼 빛나는 자부심이었다. 소영은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았다. 지켜줘요. 이번엔 정말. 그날 오후 윤도현은 회사에서 오랜만에 회의 일정을 미뤘다.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이 근처 가족형 소형 임대주택 하나 알아봐줘. 조용한 동네면 좋겠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곳이면 더 좋아.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엔 모든 선택이 수익을 기준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그의 눈엔 돌아갈 곳을 만들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작은 집 한 채를 계약했다. 서울 외곽 양평 쪽 조용한 동네. 낡았지만 정감 있는 벽돌집이었다. 그는 그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들이며 서랍 안에 한 장의 그림을 넣어두었다. 지우가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 아빠는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했고 엄마는 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 적힌 글.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영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그 안엔 단 하나의 문장. 이 집 지우가 뛰어놀기엔 충분히 따뜻합니다. 시간 되면 한번 와주세요. 같이 밥이라도. 소영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의 웃음과는 달랐다. 어색하고 어른스럽고 약간은 경계가 섞였지만 진짜로 마음이 흔들리는 미소였다. 그녀는 지우를 데리고 그 집에 갔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윤도현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왼손엔 국자, 오른손엔 젓가락. 너무 어색한 모습에 지우는 킥킥 웃었고 소영은 당황하면서도 오랜만에 따뜻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다. 배고프지 밥 먹자.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정말 기다렸다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밥상 위엔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 구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이었다. 식사 중 지우가 말했다. 이 집 진짜 좋다. 바닥도 안 차갑고 냄새도 좋아. 엄마, 우리 여기 또 오면 안 돼. 소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물컵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컵에는 이 집의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서울은 봄비에 젖었다. 윤도현은 우산을 접으며 아파트 현관을 들어섰다. 거실 창문 너머 소영과 지우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식탁 위엔 종이풀 색연필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엔 가족나무라 적힌 큰 도화지가 있었다. 이게 엄마 가지고, 이게 아빠 가지고 내가 가운데야. 나무 기둥 지우는 손가락에 풀을 묻히며 들떠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옆에 앉았다. 나도 해도 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소영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손엔 오래된 도자기 찻잔. 그 찻잔은 도연과 사귀던 시절 그가 준 선물이었다. 이제는 조금 깨진 곳도 있었지만 그녀는 버리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자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했어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나 너랑 지우랑 함께 살고 싶어. 책임지고 옆에 있을게. 예전처럼 혼자 두지 않을게. 소영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 지우가 태어나기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엔 원망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혼자 안 살고 싶어요.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와 텃밭이 있었다. 소영은 휠체어에 앉아 지우와 함께 씨앗을 심었고 도현은 옆에서 흙을 고르고 물을 뿌렸다. 이 감나무 언제 열매 열릴까? 지우가 물었다.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금방은 안 열리겠지만 매일 돌보면 언젠간 가장 맛있는 감이 열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나무뿐 아니라 그들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지우는 고등어 살을 바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셋이 진짜 가족 맞지?
소영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도연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다. 응, 맞아.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울 외곽의 마당집엔 새소리와 햇살이 가득했다. 한소영은 창문을 열어 마당을 바라보았다. 윤도현은 텃밭을 정리 중이었고 지우는 마루에서 학교 발표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주제 내가 닮고 싶은 어른. 그가 또박또박 읽었다.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다. 아빠는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나와 엄마를 위해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감나무도 돌본다. 소영은 뒤에서 들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발표가 있던 날 지우는 하얀 셔츠에 파란 조끼를 입고 가슴에 3학년 2반 윤지우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다. 윤도현은 평소 입지 않던 진한 회색 셔츠에 넥타이를 메었다. 소영은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흰색 스카프를 둘렀다. 행사는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지우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제가 닮고 싶은 어른은 엄마랑 아빠예요. 엄마는 한 손만 있어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아플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안 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빠는요, 원래 우리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와서 저랑 말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감나무에 물도 같이 줬어요. 아빠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끔 실수해도 저랑 엄마를 항상 지켜봐줘요. 그래서 저는 커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다.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학교 운동장을 나서며 지우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 셋이서 손잡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잠이 들었고 도현과 소영은 조용히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았다. 오늘 아이가 무대에서 한 말 들으면서 문득 나 자신이 참 미숙했단 걸 깨달았어. 도현이 말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되느라 참 오래 걸렸지. 잠시 후 소영이 덧붙였다.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차갑지도 떨리지도 않은 손이었다. 그건 이제 어떤 폭풍에도 놓지 않을 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다. 윤지우는 등교 전마다 나무 아래를 맴돌았다. 엄마 감 진짜 열렸어. 진짜 감이야. 내가 물 줬던 나무에서. 한소영은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의 감나무는 여름보다 훨씬 키가 커졌고 가지마다 작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한 약속 기억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매일 돌보면 언젠간 가장 맛있는 감이 열린다고 했잖아. 진짜 열렸네. 진짜 열매가? 우리도 그랬던 거야. 하루하루 쌓은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지. 그날 저녁 윤도현은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 몇 장,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중엔 대학 시절 소영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도 있었다. 소영은 긴 머리를 따고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때의 웃음은 아직 모든 걸 모르던 웃음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 이 감 하나 수확하면 어디 여행 한번 가자. 소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여행, 먼데 말고 그냥 제주도 정도 휠체어로는 힘들걸.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예약 다 해놓으려고. 휠체어용 방 이동 차량, 심지어 바닷가에 휠체어용 보드워크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계획을 자신 몰래 준비했다는 것에 놀라고 그걸 말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준비해온 마음에 더 놀랐다. 정말 가자고 하면 나는 갈게.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들은 감나무에서 첫 열매 하나를 땄다. 지우가 나무 아래에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서 그 손에 올려주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열매야. 기억하자. 이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의 증거야. 지우는 두 손으로 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매년 이맘때 하나씩 딸까? 그럼 나중에 감이 많아지면 가족도 많아지는 거지. 밤이 되어 소영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평범한 하루.
그게 내가 가장 원하던 거였나 봐. 소영은 살짝 미소 지었다. 평범하다는 게 제일 어렵지. 특히 그걸 다시 쌓는 데엔 시간도 용기도 용서도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약속해요. 지금 이 자리 다시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소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가르며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엄마 바다가 보여? 바다다. 소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고 파도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윤도현은 그녀의 짐을 챙기며 한마디 덧붙였다. 자, 우리 가족의 첫 여행 시작이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의 무장의 숙소였다.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손잡이 침대는 휠체어 높이에 맞춰 조정되어 있었다. 소영은 놀란 눈으로 방을 둘러봤다. 이걸 다 확인하고 예약한 거야, 그럼? 이 여행에서 당신이 불편하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짐이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천천히 그의 팔에 얹었다. 그 손엔 감사도 미안함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신뢰도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월정리 해변으로 향했다. 휠체어용 산책길을 따라 바람이 천천히 그들 사이를 스쳤다. 지우는 조개 껍질을 주워 엄마에게 건넸고 도연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조용히 담았다. 해질 무렵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파도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엄마 여기 살면 안 돼? 지우가 물었다.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온라인 수업하면 되잖아. 저녁엔 작은 카페에서 제주식 가정식을 먹었다. 돌문어, 비빔밥, 고등어 조림 미역국. 지우는 먹다 말고 말했다. 아빠 이런 데서 일하면 좋겠다. 엄마랑 아빠가 요리하고 나는 서빙하고.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쁘지 않네. 가족 식당이네 진짜. 소영도 모처럼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지우는 침대에서 만화책을 읽다 잠들었다. 제주 바람은 다정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가끔 불안해져.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은 불안할 정도로 소중한 거야. 그래서 더 잘 지켜야 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다음엔 우리가 지우를 데리고 일본에도 가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파리도. 소영은 놀란 듯 웃으며 물었다. 그럼 너 프랑스어 할 줄 알아? 아니, 근데 사랑의 정도는 외웠어.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그 순간 제주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넘기고 그간의 상처를 살짝 어루만지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나요? 처음엔 단순한 재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 담긴 용서와 성장 가족의 의미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함께 살아내려는 진심은 결국 서로를 다시 있게 해줍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 실수했지만 책임지려 돌아온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까지. 이 모든 장면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와 겹쳐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끝까지 이 가족의 여정을 지켜봐요.